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오늘 이제 정부에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발표를 했죠. 발표를 했는데 오늘 이제 지주사들, 예, 오랜만이에요. 기수님 안녕하세요. 이제 지주사들이나 저평가 가치주들이 오늘 폭락을 했어요. 사실 이런 경우는 허다해요. 허다합니다. 이게 보통 우리가 재료 소멸이다. 그리고 이제 실망 매물이다 이렇게 많이 표현을 하는데 실망 매물과 재료 소멸이 같이 나온 것도 있고, 그리고 그 동안 이제 가치주의 상승이 많이 나왔죠. 금융지주사들의 상승폭이 굉장히 많이 나왔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 금융지주사들이 오늘 차익 실현이 나온 거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하락이었고, 그런데 이제 우리가 모멘텀에 대한, 재료에 대한 분석을 해야 앞으로 향후 주가 방향에 대한 부분을 어느 정도 분석하고 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는 확인을 하고 분석을 한 채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오늘 방송 주제를 정했고요. 자, 보시면 오늘 이제 한국 밸류업 프로그램 발표를 했는데 주 목적은 당연히 저평가 해소입니다. 이걸 왜 하게 됐냐면 원래부터 한국 코리아 디스카운트에 대한 내용은 계속해서 있었었고, 이번에 이제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이 대정부 질문에서 슈카의 질문을 받았죠. 코리아 디스카운트 도대체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받고, 거기서 이제 윤 대통령이 저평가를 해소하기 위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기 위한 방법을 만들겠다 라고 해서 나온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 짜여진 시나리오 같아요. 그리고 이제 투자자들의 분위기는 당연히 안 좋습니다. 왜? 주가가 떨어졌으니까. 그러니까 내용을 보지 않고 주가만 보고 분석을 하지 않고 공부를 안 하면 당연히 좋을 수가 없어요. 안 좋아요. 왜? 이제 투자자들이 기대를 하는 거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발표가 나게 되면 뭐 세제 혜택이라든지 강한 페널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당장 이루어질 것처럼 나올 거다라고 기대를 했었는데 딱 가보니까 실질적으로 없어요. 뭐가 없습니다. 사실 제가 오늘 이제 그 자료를 검토했잖아요. PDF 자료를 검토하고 했는데, 자, 이제 지금 제가 받은 자료는 총 17페이지로 구성된 자료인데, 추진 배경 필요 없고요. 뭐 이제 그냥 내용은 그래요. 자, 우리나라가 저평가되어 있다. 우리나라가 저평가가 되어 있고, 어떻게 되어 있냐? 뭐 ROE, PBR, PER 기준에서 봤을 때 신흥국 평균보다 ROE 기준에서는 약 3.1%포인트 정도 적고요. 그리고 PBR 기준으로는 0.5배 정도 떨어지죠. 그리고 이제 여기다가 PER 기준이 14.16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사실 단기적인 겁니다. 이거보다 더 낮아요. 그러면서 신흥국 평균보다 전부 다 낮게 나온 상태고, 그러니까 보면 우리나라는 이제 경제 크기만 보면 신흥국에 비할 바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저평가가 되어 있죠. 자, 최근에 중국 같은 경우는 주가가 많이 뭉개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보다 높은 ROE를 갖고 있고요. 그리고 PBR 기준에서 봤을 때도 0.5배 정도 높아요. PER은 13.09배로 이거에 이제 조금 더 낮다고 볼 수 있지만 우리나라가 지금 단기적으로 많이 높아진 상태이기 때문에 의미가 없죠. 그래서 선진국 지수 평균으로 보면 더 낮죠. 더 낮아요. 선진국 지수 평균은 2.5배수입니다. PBR이. 그럼 결국에 우리나라가 이제 전체적으로 1.04배인데 신흥국 평균보다는 높아야 되잖아요. 경제력 차이가. 그러면은 1.6, 1.7 이렇게는 못 가더라도 이 평균 수치에 비교한 일본처럼 1.4배수 정도는 유지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제 재고해서 주가를 올리겠다. 이러한 목적을 두고 밸류업 프로그램이 발표가 됐는데 기본적으로 우리는 일본 밸류업 프로그램을 기본으로 했어요. 기본으로 했고
다만 오늘 나온 정책에서 빠진 것들이 뭐냐면 일본 밸류업 프로그램은 이제 페널티가 강한 페널티가 존재합니다. 이걸 지키지 않았을 경우는 거래 정지, 상장 폐지까지 거론돼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여기서 빠진 게 자율이다. 이게 문제가 된 거죠. 오늘 주가를 가장 많이 누른 이유 중에 하나를 꼽는다고 하면 자율적인 부분입니다. 기업한테 자율로 맡겼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실망 매물이 더 나왔다. 평가하는 거고, 현재 지금 투자자들의 불만은 가장 큰 게 이거예요. 왜 자율로 하냐? 자율로 하면 저 기업들이 할 것 같냐? 왜 인센티브만 있고 페널티는 없느냐? 그런데 사실 오늘 내용을 살펴보면 인센티브도 뭐 없어요. 무슨 말이냐? 지켜봐야 될 것 중에 하나가 가장 중요한 건 이겁니다. 스케줄이에요. 스케줄. 자, 스케줄이 어딨어? 스케줄. 자, 향후 계획을 살펴보면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5월에 2차 세미나를 개최할 거고 상반기 중에 가이드라인을 확정해서 순차적으로 이제 시행을 할 거다. 이거예요. 무슨 말이냐? 쉽게 정리하면 오늘 나온 거는 초안입니다. 초안이고 5월에 2차 세미나 하고 회의하고 6월에 가이드라인 발표해서 올해 안에 시작하겠다. 이 소리예요. 이 소리입니다. 즉 오늘 별거 없었다. 당연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예요. 이게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방향에 대한 부분을 고민을 안 해왔을 리는 없었고 일본이 하는 거를 계속해서 지켜봐 왔을 거기 때문에 당연히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은 바로 만들 수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축하의 질문을 받았을 때도 해당 질문은 당연히 정해진 질문을 받았을 거고 그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움직이는 시나리오의 중에 하나입니다. 즉 목적 자체가 사라진 게 아니잖아요. 목적 자체가 사라진 게 아니잖아요. 앞으로 이렇게 할 거야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현재까지 오늘을 기점, 오늘 이전으로 보면 말만 했었어요. 말. 계속해서 어떤 정부든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결하겠다, 3,000포인트 갖다 놓겠다, 주가를 부양시키겠다 하는 말만 있었지만 그래도 다행스러운 거는 이제 실행을 할 거다. 실행에 가까워졌다. 만약에 호환하고 5월 회의하고 6월에 가이드라인 발표 안 하면 또 말뿐인 것만 되겠지만 이제는 정부에서 진짜 실행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다라고 평가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오늘 발표된 내용을 봤을 때 가장 중요한 건 계획이 나왔다. 현실화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관점에서 보면 주가가 내렸기 때문에 정부 개놈 새끼들 뭐 이런 욕할 수 있지만 아니에요. 이게 당연한 겁니다. 어찌됐든 간 이게 만들어지면서 당장 이 밸류업 프로그램이라는 게 한 달, 두 달 안에 뭔가를 만들 수 있는 것 자체가 아니에요. 굉장히 큰 틀에서 정책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시장 자체를 만들어 가야 되는 겁니다. 당장 이제 뭐 하나나 뭐 이제 SK 이런 대기업 지주사들한테 야, 너 내일부터 주주환원 정책 시행해 라고 한다고 해서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상속세 관련해가지고 상법 개정이 당장 통과될 수 있는 내용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차피 오늘 페널티나 이런 게 있었어도 빠졌을 확률이 높다. 다만 이거를 중기적, 장기적 관점에서 봤을 때 모멘텀이 더 확실해졌다는 것은 사실인 거죠. 팩트인 거죠. 근데 모멘텀이 살아있으면 어떻게 돼요? 모멘텀이 살아있으면 갑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일본 밸류업 프로그램과 한국형 밸류업 프로그램의 가장 큰 차이는 페널티다. 강제성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냐의 차이인데, 사실 이것도 보면 일본 또한 이 밸류업 프로그램을 만들어가는 과정에도 굉장히 오랜 시간 걸렸어요. 아직도 진행형이고. 그런데 한국 밸류업 프로그램은 어때요? 이제 초안입니다. 즉 무슨 말이냐? 페널티, 강제성이 어떻게 되겠어요? 앞으로 생길 수 있어요. 다만 지금 이제 정부에서 얘기하는 이 자율성이라는 거 있잖아요. 이걸 어떤 관점에서 봐야 될까 하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자, 어디 나와 있냐면, 자, 기업 스스로의 노력이 수반되어야 한다. 나와 있고, 이제 저기 나와 있잖아요. 자율 수립, 이행 소통, 자발적인 참여 유도. 이 두 가지 단어가 문제가 된 건데, 이거를 제가 어떻게 봐야 될까? 어떤 의도로 이런 방향을 썼을까에 대한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런데 결국에는 결과가 이렇더라고요. 제가 보는 관점인데, 자, 당장 우리가 정부에서 기업들한테 페널티를 주겠다. 너 이렇게 안 하면 나 너 상장 폐지시킬 수도 있어. 그러면 뭐가 나옵니까? 반발이 나와요. 반발이 나오고 지금 의대 정원이다, 그 4월 총선이다 말들이 많은데, 여기서 이 부분까지 반발을 가져갈 이유도 없고, 반발이 나올 바에 자율적인 참여를 독려하면서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시장을 만들어 놓고 의무적인 공시를 해야 되는 거를 단계별로 올려버리면 빠집니다. 정책을 이끌어가는 과정에서 세게 먼저 때리고 시작하는 게 아니라 슬며시 유도를 먼저 한 다음에 여기서 빵 터뜨리겠다. 이 소리요. 물론 주가는 이렇게 아닙니다. 주가는 이렇게 안 갈 건데 어찌됐든 계단식으로 정책을 이어가겠다. 여기서는 자발적인 관점에서 기업들의 참여를 자율적으로 하면서 분위기가 만들어지면 여기서 더 많은 기업들의 참여를 유도하면서 여기에다가 강제성을 주겠죠. 강제성을 주는데 여기는 약 페널티가 들어갈 겁니다. 야, 얘네 다 하잖아. 이런 기업들도 하잖아. 그런데 너네 왜 안 해? 너네 안 하면 나 너네한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도움 못 줘 하면서 자발적 참여에서 좀 더 보다 강한 강제적 참여로 가게 될 거고요. 그렇게 되면 여기서 전 기업한테 들어가겠죠. 그리고 나서 여기서 더 강한 페널티가 들어가야 이게 보다 점진적으로 우리나라 국내 시장을 더 탄탄하게 오랫동안 가게 만들 수 있는 중기적 전략일 거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초안에서는 자발적인 참여가 될 거고, 내년 이제 2025년에는 이보다 더 센, 왜냐면 2025년에서 2026년이 되면은 이미 많은 기업들, 유명 대기업들, 이런 기업들이 대부분 다 이제 밸류업 프로그램 안에 들어가 있는 일정 부분을 하고 있을 거란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핵심이, 자, 기업가치 재고계획, 자율수립, 그리고 자율이행, 자율소통을 하게 하겠다. 그리고 세제지원 등 인센티브로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겠다. 근데 아직 이 부분은 나오지 않았죠. 나오지 않았고 이제 6월 가이드라인에 나올 겁니다. 6월 가이드라인 나올 건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기업가치 재고계획이나 자율수립 이행 소통은 공시를 하게 할 거예요. 아마 지금 나온 내용이 공시를 하겠다. 기업가치, 그러니까 주가를 올리게 하기 위해서 저평가를 이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앞으로 주주환원책은 어떻게 될 거고 배당은 어떻게 될 거냐, 이 얘기인데, 지금 배당은 이미 변하고 있죠. 배당금은 2월 배당 날일로 바뀌고 있잖아요. 이미 금융지주사들이 2월 배당을 실시하고 있는데 2월 배당 날일.
그러니까 배당락일이 그동안은 12월이었습니다. 12월이었는데 2월로 가는 이유가 뭐냐면 어닝이 껴있잖아요. 실적. 기업들의 전년도 실적이 명확해지는 날이 2월이죠. 그러면 2월에 실적 다 보면서 배당금을 결정할 수 있어요. 그 전에는 12월까지만 보면 배당을 애매모호하게 지금 결정할 수가 없어. 회계 전산이 끝나지 않았어. 근데 어떻게 배당을 결정해? 그러니까 배당락일 12월 말에 배당락일 기준에서 배당락일까지 보유한 사람들만 2월 달까지 어닝을 보고 영업이익을 본 다음에 배당금을 결정을 할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배당을 원하는 투자자들은 진짜 깜깜이 투자한 거예요. 깜깜이. 내가 배당을 원하는데 이거는 진짜 뭐 도박도 이런 도박이 없어. 이 짜고 치는 도박이잖아. 배당을 보고 투자했는데 배당이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배당을 적게 줄 수도 있어.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는 배당을 어느 정도 예측하거나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든 다음에 배당금에 대해서 정확한 금액을 공표하겠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서 지역가치 재고에 배당 이슈가 들어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주주환원 체계의 이제 자사주 소각. 매수 및 소각. 자사주 매수 같은 경우는 당연히 기업이 자기 주식을 매입해가지고 소각을 하게 되면 총 발행량이 줄어들잖아요. 총 발행량이 줄어들면 거기에 이제 시가총액은 그대로니까 자사주를 매입해서 소각을 시키면 시가총액은 그대로 유지입니다. 같이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전체 주식이 1000만 주다. 그런데 여기 900만 주로, 그러니까 100만 주를 매수해서 기업이 100만 주를 매수해서 900만 주만 남겨놓고 이걸 소각했다. 그러면 1000만 주 시총이 1000만 원이었는데 900만 주에 대한 시총도 1000만 원인 거예요. 그만큼 900만 주의 가격이 올라가겠죠. 물론 시총은 떨어질 수 있어요. 안 올라갈 수도 있으니까 소각을 했는데. 그런데 어찌됐든 이런 단순 계산식이 통용이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이런 식으로 이제 방향을 만들어 가겠다. 그런데 자율 수립인데 이거를 이제 공시화하고 당장은 자율이지만 점진적으로 의무 공시로 바꿔갈 것 같아요. 의무 공시로 바꿔갈 것 같은데 자율적으로 얘기한다는 거는 기업이 야 그래 너네가 어떻게 투자하고 기업 환경이나 현재 시장 환경 대비해서 처음에 어려울 거니까 너네가 자율적으로 써보고 목표치도 만들어보고 주주 환원에 대한 이제 방향이나 계획을 만들어서 알려줘. 누구한테? 정부가 아니라 투명하게 공개를 해.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기업들도 마찬가지로 명예라는 게 있기 때문에 공개를 하게 되면 이거를 지키려고 하는 니즈가 생기죠. 그러니까 자발적 참여지만 무언의 압박은 들어간다. 그러니까 원하는 것처럼 정부가 강제해서 너네 이거에 저거에 하면서 주가 상승시켜 당장 내일부터 상승시켜 라는 것은 아니라서 당연히 아쉬움은 존재하나 지금 현재 시기적으로 봤을 때 정치적으로 봤을 때 이 부분은 나쁘지 않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세제 지원 등 인센티브로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자 하는데 우리가 가장 바라는 거는 이제 지배 기업들, 지주사들의 상속세 이슈가 좀 완화되게 많이 바랬었는데 그게 안 나왔죠. 근데 이거 안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시간이 많이 없었어요. 시간이 많이 없었고 이 부분을 가면서 점진적으로 세제 개편이 갈 겁니다. 세제 개편이 갈 거고 지금 우리나라 상속세가 대기업 기준에서 50%에 가산 20% 붙어가지고 60%거든요. 진짜 과도한 건 엄청나게 과도해요. 이 상속세가 너무 과도하니까 모럴 해저드,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10억을 갖고 있어요. 10억을 갖고 있고 나 이제 나이가 들어서 우리 아들들, 딸들한테, 자식들한테 증여를 하고 싶어. 증여를 하고 싶은데 60% 세금 내래요. 여러분들은 그럼 6억을 내고 딸한테는 자식들한테는 4억 줘야 돼. 이거 하고 싶어요? 이거는 기업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안 하고 싶어요. 그러면 어떤 식으로 해야 돼요? 10억을 갖고 있어. 그러면 내가 얼마나 고민을 해야지. 내가 얼마나
많은 금액을 세금을 안 내고 자식들한테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요. 편법이 있겠죠. 편법. 법에 제촉되지 않는 편법을 찾으면 절세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경우들이 있죠. 야, 그러면 어떤 식으로 많이 하냐면 딸 자식이 이제 아들 자식, 딸 자식들이 우리 자식들이 대출을 껴서 부동산을 삽니다. 아파트를 사. 아파트를 사고 나서요. 내가 10억을 갖고 있으니까 한 2억 정도는 빌려줄게. 차용증을 씁니다. 차용증을 써요. 그리고 나서 10억에서 2억 마이너스 됐으니까 8억 있죠. 8억에서 대출이 이 친구들이 6억을 했답니다. 6억을 해가지고 18억짜리 집을 샀는데 어떻게 주냐면 6억을 원금 플러스 이자 동시상환으로 바꿔요. 그리고 나서 이거에 대한 현금을 매달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6억이 5년 만기다. 만약에 5년 만기다. 5년 동안 나눠주면 돼. 그럼 계속 현금으로 난 주기만 하면 돼. 내가 갖고 있는 거 현금화 시켜가지고 현금으로 주고 우리 자식들이 이걸 갚아버리면 세무상으로는 어찌됐든 자식들은 이자를 갚은 거잖아요. 현금벌이 어디서 하고 뭐해서 했는지 몰라도 어쨌든 이자하고 원금을 갚은 거잖아요. 그럼 재산이 매월 늘어납니다. 그렇죠.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 내 재산 10억에 있는 거는 어쨌든 계속 빠질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러면서 이제 이런 식으로 증여를 위한 탈세가 발생하는 거죠. 절세가 발생하는 거죠. 그런데 이것도 솔직히 말하면 개인들이 하는 것도 모럴 해저드예요. 도덕적 해이란 말입니다. 근데 기업들도 마찬가지로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면 상속세를 피하기 위해서 물적 분할을 하죠. 분할 그리고 일감 몰아주기를 하잖아요. 일감 몰아주기를 하는데 물적 분할은 이제 우리가 최근에 발생한 물적 분할 중에 가장 어이없었던 건 LG화학과 LG 에너지 솔루션이죠. 사실 이 에너지 솔루션은 LG 에너지 솔루션은 LG 화학 안에 들어가 있던 기업이에요. 근데 물적 분할하면서 나와서 지금 LG 화학보다 시총이 더 크죠. 가장 어이없어요. 가장 어이없습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기업들은 LG 보유자들은 막 이것 때문에 짜증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물적 분할을 통해서 자기네들의 가치를 더 크게 부여받고자 하는 그런 모럴 해저드도 발생하지만 일감 몰아주기를 통해서 어떤 식으로 하냐면 A라는 모기업이 비상장사인 K기업을 만듭니다. 그리고 K기업이 무슨 마케팅이야. 마케팅이라고 하면 마케팅 업체라고 하면 이 A기업이 그동안 거래처들에 주던 마케팅 비용을 일로 돌려요. 그러면서 플러스 알파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마케팅 비용이 1,000억 원이었어요. 여기다가 줄 때는 1,100억 원인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A기업의 영업이익은 더 떨어지죠. 왜냐면 거래처 하는 것보다 K기업한테 수주 줄 때 10%를 더 주잖아요. 그럼 10%만큼 영업이익이 떨어져요. 영업이익이 떨어지면 결국에 어떻게 돼요? 주가가 떨어지죠. 그런데 K기업은 비상장이야. 그리고 A기업 자식이 가지고 있는 100% 지분 투자 회사예요. 그러면 A기업, 모기업이었던 A기업은 이렇게 주면서 영업이익 감소시키고 주가를 하락시킨 다음에 주가가 낮게 유지되고 있을 때 상속을 시키면 주가 가치가 기본적으로 PBR 기준으로 1 이상이어야 되는데 지금 0.3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상속세도 당연히 이거보다 줄어들겠죠. 1,000억을 내야 되는데 PBR 기준으로 1 이상이 되면 3,000억을 내야 돼요. 3,000억의 60%를 내느니 이거를 어쨌든 도덕적 해이든 뭘 하던 주가를 눌러내면 돼. 그런데 거기다가 뭐예요? K기업한테 몰아줬죠. 그러고 상장 이후에 이거 상장시키면 어떻게 돼요?
주가 엄청나죠. 주가 가치가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이 모회사, 모기업을 물려받은 자식들은 뭘 하면 되냐면 이거를 주식시장에 내다 넘기고 상장을 시킨 다음에 거기 가치 부여받아가지고 이거를 가지고 또 뭘 할 수 있어요? 주식담보대출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돈이 또 늘어나는 거죠. 거기다가 상속 이슈가 끝났으니까 기존의 모기업이었던 주가도 스물스물 올라갈 거고 이제 건드릴 이유가 없으니까 내가 낮출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면 K기업은 팔아버려. 기업은 팔아. 매각. 그러면 다시 여기에 이제 주가를 누르면서 생겼던 모럴 해저드를 다시 발생시킬 이유가 없으니까 뭐가 돼요? 주가가 회복됩니다. 그러면 K주식, K기업 키워가지고 여기다가 이윤 주면서 다 빼먹고 그리고 몸 부풀리게 한 다음에 여기서 이제 매각 치고 모기업이 얘네한테 거래를 계속 터줘요. 대신에 영업이익은 줄어들겠죠. 그렇죠. 그럼 K주식 같은 경우는 기존에 있던 그대로를 유지 못하고 떨어진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런 식으로 해서 상장 기업들이 하고 있는 부분들을 많이 개선하려고 한다. 앞으로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개선할 거다라고 오늘 가이드라인이 초안이 나온 거고요. 여기다가 이제 투자자 관점으로 봤을 때, 자, 이제 여기 스튜어드십 코드라고 이제 나와 있는데, 이거는 그냥 쉽게 얘기해서 의결권을 강화한다라고 보면 돼요. 강화. 무슨 말이냐. 이게 자율적인 부분이라서 문제가 됐잖아요. 자율적인 부분이라서 문제가 됐는데, 이 자율적인 부분으로 넣고 압박은 하고 모니터링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나라 대형 기업들, 대기업들 대부분은 연기금이 5% 이상의 지분을 다 대부분 갖고 있어요. 화질이 왜 이래? 네. 5% 이상의 지분을 갖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의결권을 강화하고 모니터링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이제 기업가치 제고 계획에 대한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해서 앞으로 기업들이 제대로 된 그 평가나 주주 환원 정책을 많이 안 내세운다 그러면 이제는 연기금이 들어가가지고 압박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너네 이거 왜 이렇게 해? 더 긍정적인 걸로 갖고 와. 그러니까 주주로서 할 수 있는 얘기를 기업한테 대놓고 해주겠다는 거지. 우리는 개인 투자자로서 못하는 것들, 개인 투자자로서 못하는 것들을 이제 정부 연기금을 통해서 적극적인 의사를 표현하겠다. 그러면 기업 입장에서도 돈이 많은 연기금을 저버릴 수가 없고 정부의 의견을 저버릴 수 없기 때문에 이 스튜어드십 코드를 통해서 압박을 하겠다는 거예요. 사실 실질적으로 보면 오늘 이제 자율성을 이제 자율적으로 간다 하는데 이거 하나만으로도 완벽한 자율은 아닙니다. 심지어 이제 연기금을 활용하겠다는 거는 일본 증시 자체가 연기금이 가지고 있는 이제 권력이 굉장히 세요. 그렇기 때문에 연기금을 넣은 것 자체가 일본 증시를 많이 따라갔다. 일본 밸류 프로그램 많이 따라갔다. 거기서 일단 단계별로 가야 되는 거에서 당장 시장 활성화, 이 저평가 정책을 시장에 녹이기 위해서 페널티나 매나 이런 거는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지 않았다 정도로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투자 지표를 비교 공표를 하겠다는데 이거는 이제 공개하겠다. 공개. 투명성을 제고하겠다. 그러니까 자꾸 뒤에서 모럴 해저드 발생하면서 니네끼리 막 그 정보를 니네끼리만 나눠가지고 이걸 가지고 정보의 비대칭 현상을 통해서 누구는 이득을 보고 뭐 이러는데 아니다. 다 공개해라. 그러면서 이거를 비교할 수 있도록 뭘 하겠다? 사이트를 개설하겠다. 통계 자료를 만들겠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다트 있죠. 다트라는 게 뭐예요? 우리가 기업 공시 프로그램만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도 직접 확인이 가능한 건데, 자 보시면 우리가 뭐 네이버라는 종목을 네이버를 검색해 보면 여기 네이버 이제 그 게시판에 들어가잖아요. 그럼 여기 전자공시 있어요.
이 전자공시가 다트입니다. 다트 사이트를 들어가면 돼요. 그리고 공매도 현황도 다트에서 확인이 가능해요. 다트 전자공시 시스템이죠. 여기서 다트에서 여러분들이 다트라고 치고 들어가서 확인을 하게 되면 최근 공시부터 해서 뭐 코넥스, 비상장주도 여기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비상장주 뭐 이런 거 공모 게시판 다 나와 있거든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개인 투자자들이 직접 확인할 수 있게끔 시스템을 만들고 가겠다 이 소리예요. 그리고 여기다 이제 코리아 밸류업 지수 ETF를 개발하겠다는 건데 이게 핵심이죠. 사실은 이제 우리가 주식시장을 기준으로 보면 주가를 펌핑시키는데 올리는데 가장 중요한 게 돈입니다. 돈이 모일 거냐 안 모일 거냐예요. 그런데 상장지수 펀드, 그러니까 이제 저평가주에 대한 저평가주만을 위한 상장지수 펀드를 만들고 여기다 ETF를 만들어내면 저평가주에만 돌아가면서 매수가 들어와요. 무슨 소리냐? 저평가가 해소되면 매도가 되는 거고 이 매도되면서 만들어둔 현금이 다시 저평가주에 돌아갑니다. 물론 이게 어떤 식으로 펀드가 생성되는지 ETF가 만들어지는지 좀 더 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프로그램 매매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올라간 종목은 매도 치게 되고 내려간 종목은 매수하게 되거든요. 이게 이제 가치적으로 딱 따여진 세팅 값에 의해서 움직이는데 그러면 저평가를 계속 유지하게 되면 저평가를 유지하려면 의도적으로 첫 번째로 그러니까 주가를 누리려고 하면 재물을 안 좋게 만들던가 아니면 의도적으로 매도를 쳐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돈이 들어와요. 의도적으로 매도 치려고 하면 공매도가 필요하거든요. 근데 지금 공매도를 최대한 막아놓은 상태죠. 막아놓은 상태에서 상장지수 펀드가 만들어지고 ETF가 만들어지면 공매도가 저해된 상태에서 들어오면 쇼커버링 나옵니다. 그럼 단기적으로 폭등이 가능한 게 저평가주예요. 돈만 보면. 돈. 게다가 지금 이제 최근에 우리가 눈으로 직접 확인했지만 거래량이 너무 작아요. 즉 소액만 유지가 돼도 저평가주만을 위한 시장만 활성화돼도 그 전에 못 될 수 있다고 판단한 투자자들이 먼저 올릴 수 있습니다.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사실 오늘 초안만 가지고 봤을 때 그리 부정적이지 않아요. 어차피 이런 정부 밸류업 프로그램은 오늘 내일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정책이 아니에요. 시장을 만들고 검토하고 돈, 현황, 업황 이런 거 다 검토하면서 문제가 안 생기는 선에서 조금씩 점진적으로 정책을 강하게 가이드해야 되는데 오늘이 첫 번째 그러니까 초안이 발표된 겁니다. 그럼 전체적으로 우리는 앞으로 이렇게 할 거야. 이런 부분에서 더 많은 것들을 조금씩 넣을 거야. 기업들이 이렇게 하게끔 유도할 거야. 하는 큰 틀이 나온 것 뿐이지 이걸 가지고 지금 현재 상황에서 이번 정부에서 뭐 사기를 쳤네, 뭐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내용 아무것도 없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이거죠. 다만 물론 아쉬움은 존재하죠. 아쉬움은 존재합니다. 페널티적인 부분이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보면 볼수록 아쉬움은 커요. 근데 이거를 장기적으로 보면 볼수록 당연함이 커집니다. 근데 우리나라 개인 투자자 특성상 단기적인 부분에서 많이 집중하기 때문에 아쉬움이 더 큰 거예요. 다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여러분들이 오늘 내일 투자하고 말 거 아니잖아요. 2025년에도 투자해야 될 거고 2026년에도 투자해야 될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물려있는 종목들 기준에서 많이 레벨업을 장기적으로 시켜낼 수 있다. 당장 내가 저평가주에 투자했는데 떨어지니 올랐네가 아니라 이런 거는 시장을 투명하게 만들고 주주환원 정책을 올리면서 현재 물려있는 종목들이 25년, 26년에 단기적으로 살 수 있는 환경이 더 만들어질 수 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주식들이 올라갈 수 있다. 그러니까 부정적으로 볼 필요가 없는 거죠. 아시겠죠? 여기까지 이해되신 분들 구 입력 주세요. 아, 명수님 안녕하세요. 정태님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너무 부정으로만 보려면 다 부정인데 그냥 아직 처음이고 아주 처음이고 판단할 수 있는 거는 크게 없어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한 가지 더 확인해야 될 게, 자, 저평가 관련해서 밸류 프로그램이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 좀 별 볼 일 없게 나왔어. 그런데 지금 2월이잖아요. 다음 가이드라인 5월에 준대요. 그 스케줄을 봐야 되는데, 그리고 나서, 그러니까 여기 5월에 회의한대요. 그리고 나서 6월에 가이드라인 2차가 나온대요. 그리고 나서 하반기에는 실행이에요. 실행. 그러면 우리가 모멘텀, 재료라는 것 기준상 재료가 소멸된 겁니까? 아니죠. 재료는 남아있는 거예요. 단기적으로 지금 실망 매물이 출현하고 빠지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재료가 살아있으면 어떻게 된다? 주가는 다시 올라갈 수 있다. 100% 올라갈 거다라는 건 아니지만 재료가 남아있으면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라는 거는 뭐예요? 팩트입니다. 그리고 스케줄이 공개가 됐잖아요. 스케줄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자, 5월 중 2차 세미나 하고요. 6월 중에 가이드라인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 위에 페이지 보면 있는데 5월 2차 세미나 개최를 하고 상반기 가이드라인 확정하겠다. 그래서 5월에 하고 6월 상반기잖아요. 상반기. 자, 무슨 말이냐? 1에서 6월은 상반기고 7에서 12월은 하반기죠. 상반기 가이드라인 확정하겠다는 소리가 뭐예요? 5월에 세미나 하면 6월 안에 가이드라인 확정해서 순차적으로 시행하겠다. 시행은 7월 이후가 될 거다. 이 소리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시기적으로 보면 2월 초안 발표됐고 5월 2차 회의죠. 6월 가이드라인 그리고 하반기 시행인데 지금 보면 여기에 뭐가 껴 있습니까? 4월 총선. 자, 정부에서 이 6월 가이드라인에 페널티를 포함시키거나 더 강한 정책이 있으려면 4월 총선에서 여당이 이겨야 돼요. 여당이 이겨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가려고 하면 여당이 이겨야 되는 상황인 건데 이거는 까놓고 우리가 어떻게 결정할 수 없죠. 어찌됐든 간 4월 총선까지는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여줄 수 있어요. 다만 금융지주사들을 제외하고는 그렇게 엄청난 상승을 보여주진 않았다. 그럼 떨어지더라도 하락의 한계가 존재한다. 하락의 한계가 존재하는 거고 떨어진다 몇 퍼센트 마이너스다 몇 퍼센트 마이너스다 해도 엄청나게 걱정할 이유는 존재하지 않아요. 왜? 모멘텀이 죽질 않았으니까. 자, 한화가 최근에 이렇게 있다가 올라왔죠. 올라왔어요. 40% 상승했다가 오늘 저점까지 14% 떨어진 거예요. 다시 떨어져. 그럼 오늘 이제 종가 대비해서 다 떨어져봤자 마이너스 18%죠. 이거 다 떨어지고 원금 이게 오르기 전에 해봤자 18%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월봉, 분봉, 연봉 볼게요. 한화는 계속 박스권이에요. 원래부터 제가 말씀드렸지만 떨어지잖아요. 매수 메리트가 증가하는 업체입니다.
이거를 원래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지금 많이 올랐죠. 많이 올랐잖아요. 한 주 만에. 원래 그래요. 원래 왔다 갔다 해. 내려가요. 내려간다고 해서 뭐. 원래 왔다 갔다 하는 그 박스권 안에 놀고 있어요. 이 주봉이란 말입니다. 원래 놀고 있어요. 왔다 갔다 해요. 계속. 물론 이제 상속 이슈가 계속해서 다가오면 더 눌릴 수도 있겠죠. 더 눌릴 수도 있겠는데 어찌됐든 간 왔다 갔다 하는 기업인 거고 SK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눌리잖아요. 이번에 올랐어. 오늘 많이 떨어졌다고 막 여기저기 말이 나오는데 저가 대비 올랐다가 이거 떨어진 겁니다. 여기서 오늘 종가에서 떨어졌자 얘도 한 25, 6% 내외야. 그러니까 즉 현재 오른 저평가 가치주들은 하락에도 한계가 분명 존재합니다. SK 지주사죠. SK 하이닉스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HBM 때문에 주가 연일 오르고 있고 매출 증가하고 이게 내 거죠. 그럼 실적 기반이에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방산 미친 듯이 올라가죠. 맞아요, 아니요? 실적 기본 베이스 깔려 있죠. 그런데 실적이 존재하는데 이거를 무슨 명분을 가지고 매번 누를 거예요? 그렇지도 않다고. 실적적인 부분에서 물론 이제 지주사기 때문에 다른 데서 죽수고 하면서 그게 날아갈 수도 있고 재무적인 부분에서 좀 만지면 떨어질 수도 있겠으나 앞으로 실적 기준으로도 나쁘지 않은 기업들이고 정부에서 연기금을 통해서 주주환원청에 대한 압박만 들어온다 그래도 어느 정도 올라갈 수 있는 기업들이에요. 그게 자본도 많아요. 무너지지 않아. 이해되셨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는 이런 기업들은 대부분 하락하는데 한계가 존재할 거다. 당장 하락한다 하더라도 반등할 거다. 라고 보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걱정할 필요도 없고 스트레스 받을 것도 없어요. 그냥 마이너스가 켜지면 파란불만 켜지면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는데 당연한 거죠. 우리가 투자를 하는데. 맨날 빨간불만 보고 싶지. 근데 어찌됐든 주식을 하다 보면 당연히 파란불은 켜지게 되는 겁니다. 내가 단타를 하는 게 아닌데. 이해하셨죠? 이거 단타 정보 아니잖아. 단타 치는 거 아니잖아. 그렇기 때문에 너무 걱정할 필요 없고 지금 현재 오늘 발표된 정부 밸류업 프로그램은 딱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초안이다. 이제부터 시작이다. 이 소리예요. 이제 시작하는 겁니다. 주가도 우리가 엘리엇 파동이라고 하죠. 1파, 2파, 3파, 4파, 5파를 하면서 크죠. 똑같이 한 번 오른 것 뿐입니다. 이해되셨어요? 여기까지 이해되신 분들 7 입력 주세요. 자, 구독 안 누르신 분들 구독 부탁드릴게요. 구독하시면 1분인가 지나고 나서부터 채팅 참여됩니다. 채팅 참여돼요. 그리고 좋아요 꼭 눌러주셔야 됩니다. 좋아요에 목말라요. 좋아요가 너무 없어요. 맨날 말 안 하면 안 눌러주시는데 눌러주셔야 됩니다. 누르시는 분들만 누르세요. 자, 그래서 그렇다라고 하시면 되니까 너무 걱정들 하지 마시고 오늘 정부 밸류업 프로그램 나오고 와가지고 이제 주위에서만 이런 얘기 나오면 초안이지 않냐, 이제 시작이지 않냐, 뭐 그렇게 조급해하냐. 내가 조급하게 투자했고 목표가 짧았으니까 조급한 거지 사실 당연한 내용이 나왔고 여기서 우리가 더 큰 페널티가 나온다고 했어도 시장은 떨어질 수 있었어요. 이해되셨죠? 그리고 이제 지금 시장 구조상 밸류업 프로그램이 한춤 꺾이고 해야지 다시 제 정상적인 시장으로 돌아갑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이게 가야 될 거 많아요. 삼성도 가야 되고, 모도 가야 되고, 모도 가야 되고, 기업들 가야 되는데, 자꾸 이제 지주사들, 금융지주사들 움직이고 막 그러면, 갈 놈들이 못 가요. 시장에 정해져 있는 파이, 현금은, 유동성은 정해져 있으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그렇고, 이제 오늘 환율만 잠깐 살펴보면, 환율이, 오늘 미국 주식은 하락이나 뭐 이런 조정권에서 끝날 확률이 좀 높겠네요. 오르길 바라지만 너무 많이 올랐죠. 오르길 바라지만 박스권 이제 박스권으로 가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그래도 모르겠습니다. 나스닥은. 자, 그래서 그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 너무 깊게 보려고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고 내일은 방송 안 해요. 내일은 방송 안 하고 제가 이제 브리핑으로 마감해 드릴 겁니다. 아시겠죠? 자, 내일 카톡방에서 뵙도록 하고 유튜브에서 커뮤니티에서 뵙도록 할게요. 아시겠죠? 자, 수고하셨고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